추석 연휴 이후 일상으로 복귀한 첫날인 어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방역 당국은 추석 연휴 조용한 전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 포천 군부대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감염 경로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발표된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75명입니다. 이 중에서 지역 감염 사례가 66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9명인데요. 오늘은 특히나 경기에서 34명이 나왔다는 점이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 포천의 군부대 내에서의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나서 월요일에 집계된 첫 발표라서 많은 좀 집중을 했던 게 사실이었는데 좀 확진자 추세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네, 오늘 많이 나온 거는 이제 한 곳에 포천 군부대에서 나온 확진자고 사실 어제가 월요일이긴 하지만 주말 이후였기 때문에 아마 오늘부터 이제 화요일부터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일부터 연휴였기 때문에 잠복기를 고려한다면은 보통 4일, 5일, 일주일 그리고 길게는 다음 주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 있어서 조금 더 경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이렇게 단체로 나온 게 조금 걱정인데요. 예. 그만큼 감염력이 많고 이 바이러스가 또 주변에서 무증상 감염, 그러니까 아주 경증 감염으로 지금 전파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약하게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관가하고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의심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포천 군부대에서 이틀 동안 37명이 나왔는데 지표 환자가 4일에 나왔는데 추적을 해봤더니 증상은 21일에 발현이 됐다고 해요. 네. 한 2주간의 시차가 있었던 건데 군부대 같이 단체 생활하는 곳에서 좀 더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검사를 좀 빨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상이 경미한 경우는 그냥 감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도 쉽고요. 또 검사 자체가 조금 번거롭죠. 바로 군부대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나가서 검사를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검사 자체를 조금 더 편의성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께 신속 검사했다는 얘기가 나오듯이 예. 그 군부대라든지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식으로 단체가 있는 곳에는 저희가 검사 신속 키트를 좀 제공을 해서 언제든지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군부대는 집단적으로 이런 감염자가 발생하기 매우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례를 보더라도 조금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방역 당국 차원에서는 이 신속 진단 키트를 도입을 하지 않는 또 이유가 있지 않나요? 네, 이제 검사가 오류가 생기거나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놓치면 조금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속 검사 진단 시약을 쓰더라도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PCR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신속 검사가 아주 낮질 않습니다. 요새는 거의 90에서 95% 정도의 그런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서 한번 고려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이 포천 부대 감염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그 부분인 것 네. 같습니다. 병사들이 지난 9월 한 달간 외출이나 뭐 외박을 한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감염됐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유일한 외출자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그 간부 한 명 역시도 26일에서 27일 사이에 외출을 했었기 때문에 첫 증상이 나왔던 사람이 21일이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한다면 그 이전에 이제 어디선가부터 감염이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건 저희가 어떤 가능성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실 사회적 2단계였기 때문에 휴가 외출이 다 금지가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21일 날 첫 지표 환자가 나타났고 그분이 역추적을 해서 이제 발견을 하신 거죠. 그분이 아마 감염을 시켰다면 2차, 3차 감염에 의해서 군부대에서 조용하게 퍼졌을 확률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외출하신 간부분이 27일, 28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일 감염원이라는 조금 더 설명이 됩니다. 지금 나타나신 게 이제 4일, 5일 이렇게 확진이 됐기 때문에 잠복기로는 이분이 더 가까울 수가 있죠. 그렇지만 1번 확진자, 지표 환자가 2차, 3차 감염을 했을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이분이 간부분이 또 서울을 다녀오면서 감염원이 또 퍼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딘지 모르지만 외부의 인사나 어떤 매개물, 물체에 의해서 감염됐을 확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해봐야 되지만 지금 이런 경우처럼 정말 증상이 경미하니까 의심을 하지 않은 사례가 우리가 모르게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이 경우도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전반적으로도
확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입된 물품들이 매개체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건가 아주 봐요.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뭐 박스라든지 스테인레스라든지 이런 물체에 코로나19가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접촉을 했다면 또 사람을 통해서 감염이 됐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봐서는 지표 환자나 외출했던 분이나 그리고 우리가 모를 그 전에 군부대는 대부분 외부의 사람에서 네. 감염이 됐으니까 그 고리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역학조사를 보니까 21일에 지표 환자를 중심으로 19일부터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조금 더 땡겼으면 좋겠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포천 군부대 전 부대원이 240명이 좀 넘으니까 지금 15% 정도가 감염이 된 상태고 네. 이게 말년 휴가를 나간 병사가 하나 있어요. 성남 거주하고 있는데 자택에서 있다가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되면서 지역사회로까지 전파가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이 사례는 저희가 계속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일반 시민들의 모임에서도 확진자가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천 부평구의 지인 모임 관련해서 13명, 부부 동반 친인척 모임에서도 7명 나왔는데 7명이 대전, 충남, 울산 이렇게 전국으로 퍼져 있습니다. 연휴 이후에 확산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읍에서도 한 여성이 추석 연휴에 가족들을 만났다가 7명을 감염시켰고 그렇지만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8월이나 5월의 연휴 때만큼의 확산세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수님 지금 추세 봤을 때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5월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이제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후에 이제 마스크를 조금 썼지만 또 8월 연휴 때 우리가 또 예상치 못하게 발생을 했었죠. 네. 근데 그 이후에는 국민들이 굉장히 마스크 착용이나 그런 게 훨씬 더 철저해졌거든요. 막 그런 면에서는 지금처럼 이게 소수의 집단 감염들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뭐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한 곳에서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휴가 다 끝난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조금 방역 당국은 강조를 했던 부분이 고향이나 여행지 방문하셨던 분들 중에는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빠른 조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까요? 그렇죠. 이 코로나19가 증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해외 연구들은 이제 발열이나 기침, 호흡곤란처럼 아주 특징적인 코로나19 때 우리가 환자로 분류를 했는 반면 국내 하나 연구긴 합니다만 무증상 감염이 해외는 40에서 80%가 많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이렇게 코막힘이나 설사, 정말 미세한 증상까지 다 합하니까 5% 정도만 무증상이고 나머지는 증상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사실 뭐 인후통이 약간 있거나 코가 약간 막혔거나 그 정도 증상이면 대부분 검사 안 받고 하루 이틀 지나면 좋아지면 괜찮죠. 그런 경우도 사실은 코로나19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휴 기간 동안에 지방을 방문했거나 뭐 또 다른 분들과 만났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약간 복통이 있거나 설사 증상이 있거나 코막힘이나 이런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증상이 있다라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만일 부모님을 뵀다면 부모님한테도 연락을 해서 혹시라도 증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확산 우려가 있고 추석 연휴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제 고위험 집단에 대해서 선제 검사를 좀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고위험 집단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뭐 병원이 되겠습니까? 어디가 또 있습니까? 우선 확진자가 나온 병원이나 요양원, 요양병원들은 그분들은 굉장히 취약계층이라 한 번에 여러 분이 나올 수 있죠.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집회를 좀 담당했던 그 경찰관, 대형한 경찰관들이 또 많이 모였었기 때문에 또 그 중에서 감염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위험군으로 선제 검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사실은 신청만 하면 가능한 거죠? 네, 어떻습니까? 서울시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시고 서울에 있는 7개 시립병원에서 그 신청한 날짜에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제 검사를 하는 대응들이 과연 실제 이렇게 실효성은 좀 어느 정도 있을까라는 것도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없거나 그런 경우 그 서울시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다면은 조금 더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고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증상이 경미하거나 본인이 표현을 못하는 경우는 놓치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시의 수도권에 있는 저는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종사자나 간병인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달이면 2달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 같은 경우에도 증상이 없어도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해서 내가 혹시라도 무증상 감염자가 아닐까, 그리고 내가 부모님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검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꼭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제적인 검사가 좀 강조되는 이유가 지금 무증상 감염도 많고 그리고 감염 경로 미분류 확진자 비율이 최근에는 18%, 서울시의 경우에는 19%가 넘습니다. 한때 뭐 20% 후반까지 갔다가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서 서울시가 감염 경로 분석 태스크포스를 꾸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무슨 일을 하게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이 역학조사를 하다 보면 역학조사관들이 부족하고 또 이렇게 자꾸 순환은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심층 분석이나 그런 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11명 정도로 역학조사관을 꾸려서 그러니까 심층 역학조사를 하고 또 방문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서울시, 전국 지자체가 언제든지 같이 결과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된다면 우리가 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거를 좀 더 찾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역학조사 하실 때 또 부탁드리지만 조금 더 한 일주일 정도까지 땡겨서라도 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투명하게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 네. 알겠습니다. 개천절에 서울 도심 집회를 추진했었던 8.15 비상대책위원회 한글날인 9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라고 신고한 상황입니다. 네, 지난 개천절 때보다 규모가 좀 더 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 지난 개천절 때 차벽을 설치해서 철저하게 또 경찰은 차단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정치적인 논란은 있습니다만 방역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차단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좀 어려운 시기에는 집회나 그런 걸 조금 자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사실 차벽을 하는 거는 그 하는 그 경찰관들도 굉장히 힘드시고요.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거기가 계속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도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꼭 해야 된다면 정말 소수로 그리고 정말 방역 수칙을 지켜서 만일에 거기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 청구를 하고 이런 식의 조금 체계화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내 밀집도를 늘리지 않으면서 등교 수업 인원을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그 방법론으로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학생들을 등교시키겠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이게 사실은 학교 내에서 수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등하교 시에 학생들 동선이 좀 겹치면서 좀 확산이 혹시라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어떻게 판단을 좀 하고 계십니까? 그 학생들의 교육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저는 뭐 이틀 가고 하루 이런 거보다는 오전, 오후반 나누는 게 좋다고 처음부터 제가 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겹치겠죠. 그래서 오전반을 저는 11시 반에 끝나면 식사를 12시 반까지 끝내고 그다음에 1시 반부터 오후반을 수업을 시작하는 이런 식으로 시간 간격을 좀 1시간 이상 충분히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조 교사를 좀 충원을 해 주셔서 조금 학생들 지도 관리를 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등교 수업 확대가 거론되는 와중에 지금 국내에서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네. 사례가 2건이 발생됐습니다. 학부모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기관 염증 증후군 어떤 질병인 겁니까? 네, 이게 가와사키랑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가와사키는 주로 5세 미만의 발열이 나타나는 그런 혈관염 증상이 많고요. 이 지금 말씀하신 질환은 19세 미만의 발열이 있는 경우인데 그 경우에 코로나19 환자 접촉한 병력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코로나19가 유행한 지역에서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항체 검사가 양성이 나오는 경우, 즉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증거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19는 주로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호흡기 증상이 많이 나오는데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제일 많은 90% 이상이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복통이나 설사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심장 쪽 그리고 신경계통 이런 쪽에 문제가 오면서 우리가 폐, 심장, 그다음에 그다음에 신장, 그다음에 피부, 신경계 이런 게 다기관에 2개 이상의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염증 지표나
폐색전증 같은 그런 지표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 그리고 다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감염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국내에는 2,000명 정도의 청소년 중에서 2명이 지금 확진이 된 상태가 되고, 초기에는 이 11살, 12살 어린이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했었죠. 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항체 검사가 양성이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증후군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을 해서 진단이 된 사례고, 미국 같은 경우 19명이 사망을 했고, 대부분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기관사건이나 중환자실에 가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한 40%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초반에 네. 아니라고 했던 이유가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아니다라고 판정이 났던 건데, 그 그렇죠. 추후에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네네.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PCR 검사가 안 나왔지만 예. 항체 검사는 보통 거의 2주, 한 달 이후에 발생을 하니까 그 후에 항체 검사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포함이 됐습니다. 앞서서 이제 해외 사례를 언급해 주시면서 굉장히 좀 중증으로 간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국내 이 두 건 같은 경우에는 중증도가 좀 어느 정도인가요? 다행히 그 이뮤노글로불린 치료만 하고 예. 다 퇴원을 한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양호한 거고, 그 대부분 평균 나이가 8세에서 9세인데 우리 어린이들은 조금 나이가 그래도 11세, 12세라 조금 더 면역이 좋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게 사이토카인 폭풍하고는 어떻게 구별될 수가 있을까요? 사이토카인 폭풍은 이제 외부의 물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인체에 들어오면 이제 과민 반응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코로나19나 메르스 때 나타난 사이토카인 폭풍은 주로 호흡기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급성 호흡 부전,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말 그대로 2개 이상의 기관에 염증이 생기고, 특히 소화기 계통이나 심장 쪽에 그런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쇼크 같은 게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더 중증으로 가는 율이 어린이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일부 연구긴 하지만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를 앓은 경우에는 조금 적게 발생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그 어린이들 나이를 보시면 이게 제가 평균이 8에서 9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그런데 청장년층은 발생을 안 하는 이유가 그 나이 때까지 코로나19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이 안 된 경우에 처음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고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에 네네. 기존에 노출이 됐다면 일부 몸에 면역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그 감기 바이러스 앓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과민하게, 면역 반응은 굉장히 좋거든요, 어린이들이. 예. 그러니까 과민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한다. 가와사키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 경우에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앓고 나면 뭐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후유증이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이제 많은 연구가 되진 않았고, 이게 발생을 그렇게 전 세계 한 1,000명 정도 발생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분명히 지켜봐야 되고, 특히 이 경우에는 아까 쇼크라든지 심장에 문제가 많이 오기 때문에요. 분명히 문제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 케어를 하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코로나19도 그렇고, 방금 저희가 다룬 다기관 염증 증후군도 그렇고, 독감도 그렇고요. 지금 백신 나와 있는 건 독감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독감 백신 맞는 게 좀 큰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독감 백신을 맞으면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감 백신을 맞으면 몸에서, 인체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면역이 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좀 싸울 수 있다. 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실내로 이렇게 아시아에 우리나라 BCG 접종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에 비해서 굉장히 코로나19에 강하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감 백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관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상온 노출 의심된 독감 백신 그 결과를 오늘 정부가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문가들의 입장으로는 사백신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 심각한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대다수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만, 이번 이 사태로 인해서 이 백신에 대한 유통 그리고 관리의 실태가 좀 드러난 부분이 있어서 새롭게 좀 다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저도 조금 몰랐던 사실인데, 일선 의료기관에서도 이걸 냉장을 보관하는 게 조금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예.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은 어떤 해는 맞으니까
이게 좋은 것 같고 어떤 애는 독감이 맞아도 걸리고 그게 혹시 그런 게 아니었나 의심을 하는 사례도 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조금 이번에 많이 힘들긴 하지만 도리어 좀 좋은 계기가 돼서 정말로 이런 백신이나 이런 유통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그다음 정부에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는 계기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오늘 있을 그 식약처의 검사 결과 발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특히나 이제 이미 접종을 받으신 2,000명이 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집중을 해서 보실 것 같고 앞으로 백신 접종 예정하고 계신 분들도 관심이 높을 겁니다. 교수님께서도 식약처 검사 결과가 별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어떻습니까? 아마 별 이상은 없다고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맞으신 분들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또 장기적으로 어떤지는 조금 추후 관찰은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우리가 돌이켜보는 이런 일이 없었다면 계속 이렇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좀 다시 한번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잠깐 해외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확진된 이후에 3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굉장히 뭐 산소 공급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루 만에 굉장히 좀 많이 호전됐다라고 했고 또 깜짝 외출까지 하는 그런 소동들도 있었습니다. 3일 만에 이렇게 극적으로 회복이 되고 악화됐다 회복이 됐다가 또 퇴원까지 하는 사례가 흔한 것 같지는 않아서요. 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무래도 집중 치료를 받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초반에 처음에는 이제 산소 포화도가 94% 이하로 떨어졌다. 산소까지 쓰셨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렘데시비르 정도처럼 항바이러스 억제제만 쓰게 되고 덱사메타조닌 스테로이드는 우리가 중증 환자, 기계호흡이 들어가는 환자한테만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썼다는 걸 봤을 때 분명히 폐렴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초기에 항체 치료제처럼 바이러스 침입을 막는 약도 쓰면서 항바이러스 렘데시비르도 쓰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까지 쓸 수 있는 약제는 다 쓰면서 비타민 D, 아연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존의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약물은 다 처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초기 집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연세가 많고 비만한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술, 담배를 안 하고 기저질환이 크게 없는 것도 조금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폐렴이 어느 시간, 보통 1주 정도 지나면서 나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마 잘 집중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치가 돼서 퇴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가격리 14일은 지켜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백악관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신속 진단 키트 얘기를 잠시 하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1차로 이제 신속 진단 키트 검사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양성이 나왔는데 PCR 검사까지 지켜보자고 하고 이 PCR 검사가 나오기 전까지 신속 진단 검사 양성 판정 사실은 숨겼다고 합니다. 이 신속 진단 키트의 신뢰도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몇 %다 이렇게? 네, 연구들이 꽤 있고요. 이제 키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감 검사하실 때 그게 신속 진단 키트입니다. 병원에 가시면 한 15분, 20분에 나오는 검사거든요. 근데 그것은 조금 확률이 떨어져서 우리가 뭐 낮게는 60에서 많게는 70% 정도이기 때문에 그 검사에서 아마 안 나와서 다음 날 가서 또 검사해서 나온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저는 3번을 했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증상이 유사하면 이제 의심을 할 수 있는 거고 병원에 가시면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그 신속 검사 키트를 하면서 응급실 같은 경우는 PCR을 같이 합니다. 나중에 PCR 검사는 거의 정확도 굉장히 높죠. 근데 신속 검사도 지금 굉장히 개발이 돼서 일부 연구는 뭐 90에서 95%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환자를 PCR 검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응급 수술이라든지 지금 바로 진단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환자들, 아까 네. 말씀드린 단체, 요양원이라든지 군대, 학교 이런 경우는 신속 검사 키트가 있으면 바로 검사를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국민들 개개인도 그 검사가 어렵지 않아서 교육을 제대로만 좀 해준다면 약국이나 이런 데서 만일에 팔 수만 있다면 우리가 내가 증상이 좀 있는데 의심이 된다 하면 그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사실은 좀 많은 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요양원이나 이런 곳에는 조금 배부를 해주는 것도 나쁜 방법은 서두에 아니라고 말씀하신 생각합니다.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신속 진단 키트를 통해서 양성이 나왔다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 나오면 사실 오히려 좀 다행스러운 상황이기는 그렇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만약 신속 진단 키트를 통해서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괜찮겠지라고 해서 넘겨버리면 만약에 그분이 실제로 양성이 나오는 정밀 검사를 통해서는 양성이 나오는 사람이었다면 이건 또 방역에 또 구멍이 생기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건 그것 어떻습니까?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꺼려하시는 건데요. 만일에 내가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했을 경우에 분명히 그분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 양이 충분해지면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 날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 PCR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죠. 그 포션은 저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독감 검사하듯이 코로나19도 같이 앞으로 독감과 코로나19를 동시에 검사하는 키트가 지금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되시면 아마 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볼게요. WHO가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거다라고 네. 추정치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뭐 무증상 감염자가 전 세계에 많다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무증상 감염자도 많고 우리가 이제 검사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본인도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 전 세계 10%면 대단히 많은 인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지만 10%밖에 감염이 안 됐기 때문에 90%는 지금 면역이 없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는 우리가 백신을 만들기 전에는 종식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야, 전 세계 상황 말씀 나온 김에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재확산세가 너무 좀 네. 확대되다 보니까 다시 각국 봉쇄 조치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유럽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그래프를 보면 초기에 3, 4월에 쫙 올라갔다가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확산세는 올라가는데 사망률은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사망률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나 그런 방역도 하고 있고 네. 코로나19 감염력은 굉장히 10배 이상 연구실 검사지만 높아졌지만 치사율은 높지 않다. 두 가지가 지금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봉쇄 정책을 조금씩 하고 있는 거고 백신이 아마 조만간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거라서 그때까지는 이 패턴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